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저는 빨간불을 좀 보긴 봤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데일리 핫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딴 악재로 휘청이는 증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법을 한번 찾아 나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죠. 시장을 읽어주는 뜨거운 경제평론가가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철진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또 단기적으로 앞으로 있을 주식시장의 핫 이슈들을 냉철하면서도 조금 삐딱하게 또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경제 주식의 모든 현상과 흐름을 분석해 주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나왔는데요. 무지 기분 좋고요. 좋은 이유가 오늘 장이 반등이 나와서 예. 앞으로 흐름 계속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을 성공 투자의 길로 이끌어 줄 분입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경제TV에서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계시니까 박현상 차장님, 네. 어제 힘드셨고 오늘은 조금 나았다고요? 일단 어제만 힘든 게 아니었죠. 1월 내내 무지 그렇죠? 힘들었고요. 1월 첫날만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오늘 반등이 나온 게 기존에 너무나도 악재만 있었던 상황에서 예. 호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그런 호재는 시장이 먼저 반영을 하게 되는데 네. 아마 오늘 장 끝나고 저희 홍콩 시장이 반등이 크게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기류가 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예. 뭐 내일도 좀 기대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막 항의 전화도 하고 그럽니까? 일단 항의 전화 하면은 힘든데요. 네. 그래도 항의보다는 지금 같이 힘든 상황이니까 네. 예전이랑은 많이 그 인식이라든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예. 네. 자, 데일리 이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 신라젠 상장 폐지까지. 신라젠 상장 폐지는 이건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요?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신라젠에 대해서 지금 신라젠이 거래 정지가 된 게 1년 8개월 됐거든요. 네. 8개월 됐는데 신라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네. 것들이 이제 증선위에서 결정이 났고요. 이제 코스닥 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다시 이제 시간을 벌어놓은 상황인데 그 사이에 신라젠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새로운 대주주를 들여왔고 예. 1,000억을 증자를 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신라젠 측에서는 새로운 대주주가 들어왔고 자본도 확충했는데 이번에 잘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증선위에서는 이제 그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가 과연 계속해서 영업을 펼쳐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느냐.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페사백이라는 어떤 그 물질에 대해서 네. 과거에 임상 3상에서 미끄러졌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그 다른 치료 효과로 중국과 손을 잡고 뭐 국내에서도 해가지고 임상 2상에 들어간다. 이제 오늘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탁까놓고 얘기해서 임상 3상, 2상 성공할 확률이 우리나라에서 전임상서부터 끝까지 간 회사는 유일하게 SK바이오사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선위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안 좋게 본 것 같고요. 1,000억이라는 자금을 증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신라젠이 한 해 영업 적자가 한 500억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돈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금융 당국과 신라젠이 지금은 시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 상황에서 상장 폐지가 번복된 적이 있습니까? 살아날 확률이 있습니까? 아 그렇게 쉽지가 뭐 제가 여기서 많이 지금 현재 물리신 분들이 17만 명이고요. 글쎄 말이에요.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2,000원 정도의 거래 정지가 됐으니까 예. 그때 당시에 금액으로 따지면 8,000억이거든요. 근데 신라젠이 한때 10만 원을 호가했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15만 원까지 갔다 예,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리신 돈은 실질적으로 더 되겠죠. 네.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물줄기를 꺾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라젠만의 상황이 아니고요. 바이오 개미들 뭐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예. 더 오래 기다렸던 종목이 있죠. 코오롱 티슈진이라고 예. 기억도 생생한데 아마도 2월 되면 이제 코오롱 티슈진의 코스닥 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상장 폐지 말도 좀 무서운데 네. 그 과정까지 가려면 이제 기업심사위원회를 먼저 한번 거치고요. 그게 한 1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코스닥 심사위원회 거치고
그리고선 한 번 더 기회는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우리 마치 의제기, 이의제기 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3단계 정도인데 네. 코오롱 티슈즈는 지금 이제 2단계로 갑니다. 예, 코스닥 심사위원회 결정이 2월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번의 바이오주 전체의 투심을 좀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제 팩사백 얘기하셨는데 인보사 역시도 네. 코오롱 티슈즈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궤적들을 좀 걷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 자체도 지금 또 하나의 아마 2월부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이런 악재들이 나오는데 바이오 주식에 투자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일단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야 예, 된다. 왜냐하면 예. 바이오 주식들의 특성상 예전에 바이오에 소위 손실이 났던 투자자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신약 개발 업체거든요. 신약 개발 업체의 특성 같은 경우는 아까 1상, 2상, 상상 말씀하셨는데 네. 그 1상, 2상이 들어가려면 그 임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임상이 대면으로 들어가는데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대면 임상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이오주의 밸류 같은 경우는 임상 성공률 곱하기 거기에 시장 곱하기 뭐 시가총액 이런 곱해가지고 시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밸류 자체가 레이팅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죠. 네. 그리고 특히 1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 학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항상 바이오주가 좋았는데 그걸 기대했었다가 들어갔던 투자자분들의 실망 매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이슈까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정말로 힘들죠. 정말 네. 힘든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하나의 회사가 빨리 성공하는 게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해서 지금 굉장히 주가는 좋거든요. 그리고 메지온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물론 3월달 예정이긴 했지만 한 달 정도 이제 연장됐다고 해서 좀 미끄러지긴 했어도 그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성공한 모습이 국내 업체들이 하나둘씩 나와야 그 이후에 밸류를 보는 시선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주식에 물려 있는 분들 제 주변에서도 많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고 나와요. 근데 제가 바이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네.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정도에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가 그 전에 뭐 신라젠도 주가가 굉장히 올랐고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 15,000원짜리가 80만 원까지 갔고요.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에 템버거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임상, 1상, 2상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전임상, 임상, 1상, 2상에서 3상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건 거의 로또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회사도 문제인 게 이게 그 회계 기준에 연구개발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제약바이오 연구개발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연구개발비를 쓰면 이제 감가상각으로 떨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임상에서 실패하면 다 비용으로 처리해버려야 돼요. 단 한 번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적자인 회사가 비용 처리해버리면 적자가 커지니까 회사에서는 어떤 꼼수를 쓰냐면 지금 이제 실현이 똑같은 거예요. 3상에서 미끄러졌으면 이거 비용 처리해야 돼요. 네. 우리 2상부터 다시 갈래. 그럼 아직 감가상각으로 떨어낼 수 있어. 이렇게 가니까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임상 3상을 통과해야 감가상각하고 그전까지 비용을 떨어라라고 회계 기준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나라의 어떤 관행들도 제약바이오 회사들 그리고 신라젠도 기술특례 성장을 했고 이런 기업들이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줘야 될 때가 왔는데 이게 지금 꽤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될 거다라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계를 조금 꼬집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주식이 이게 옥인지 돌인지 가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가려냅니까?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포트를 나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바이오 주식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폭이 뭐 20% 30%가 아닙니다. 기본은 60%에 70% 사이니까요. 네? 마이너스 60%? 예, 왜냐하면 신약개발 업체는 지금도 신저가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마이너스 60%에서 어떻게 선뜻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예. 150% 올라야죠. 원금 되려면.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매도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적으로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남은 게 얼마 없어요. 그러면은 추가 자유금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겁니다. 네. 그러면 두려울 때
지금 같은 시장이 어려운 금리 인상 시즌에 어려울 때 같을 경우 버틸 수 있는 거는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되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장이 어려워도 실적이 난 받쳐준다 하면 버틸 수가 있거든요. 결국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갈 때 같이 가요.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일부 포트를 꾸리는 게 맞는데 거기서 이제 항상 한 번에 맞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나누는 편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업황 자체가 워낙 심리적으로는 거의 끝단까지 내려와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에 상반기나 하반 어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씩은 튀는 시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6월 정도부터는 다른 학기, 미국 임상학회라든지 학회들이 시작을 하는데 학회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주가들이 한번 움직이긴 하니까는 오히려 지금 워낙 힘든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런 학회가 앞두고서 주가가 선반영을 할 때 12월 초에도 그랬습니다. 네. 그때 나는 지금 마이너스 폭을 좀 줄여서 매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네. 일종의 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보고 마이너스 폭을 줄인 다음에 판단을 한번 해보시다. 바이오 주식에 대한 이슈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메타버스로 한번 넘어갈게요. 2026년까지 메타버스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달성 이걸 목표로 했어요.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에 5,56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주들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볼까요? 5천억 갖고 될까요?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5천억 갖고 과연 메타버스 세계 5위 이 시장 규모를 어떻게 정부가 이제 이거를 평가를 했길래 생색낸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기업별로 쪼개주면 네. 현실적으로 이게 5천억 갖고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네. 뭐 그거를 뭐 제가 논쟁으로 삼기보다는 메타버스로 가는 세계는 맞겠죠. 네. 지금 뭐 중학생부터 네. 수업을 그 뭐죠? 이게 PC 그거 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줌 가지고 줌 갖고 이렇게 네. 하는데 그들은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니까 네. 이 방향은 맞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메타버스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올라가는 것들이 뭐 뮤직 스튜디오라든지 덱스 같은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눈을 좀 돌려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인터넷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네.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그 다음에 뭐가 오릅니까? 소프트웨어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메타버스로 가는 건 맞다. 그럼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것도 맞다. 그럼 기술이냐 컨텐츠냐라고 봤을 때 기술은 언젠가 평준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기술주들이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뒤에 있는 짐짓 뒤에 있는 컨텐츠 업체가 좋을 것이다. CJ ENM이라든지 네. 저는 무서운 게 하이브라고 봅니다. 음. 하이브 같이 이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나중에는 메타버스 시장도 장악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좀 시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 환경이 있잖아요. 뭐 NFT로 가고 메타버스 얘기 나오고 뭐 가상화폐 얘기 나오고 못 쫓아가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시장의 변화를 예전으로 따지면 어떤 변화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새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하지만 네. 제 기억으로는 1997년, 98년에 그때 대기업 사무실에도 컴퓨터 한 대밖에 없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네. 1992년에 MBC 입사를 했는데 네. 그때 컴퓨터 없었어요. 하고 그때는 넷스케이프 네. 네, 넷스케이프. 생생합니다. 익스플로러가 그때 네.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99년, 2000년부터 맞습니다. 완전 네. 닷컴 버블이 네. 터지면서 네. 새 세상으로 갔는데 넷스케이프. 와. 저는 이때 좀 많이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어야 된다고 네. 보는 것이요. 시세는 99년, 2000년에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어. 닷컴의 시세는. 네. 그럼 2001년부터 2002년, 2005년에는 인터넷 산업이 없었나? 네. 산업은 발전했는데 네. 시세들이 과연 그 99년, 2000년 때만큼 나왔던 빅스타들은 진짜 압축됐습니다. 네. 저는 우리의 이제 사총사라고 말하잖아요. 네. 메타버스, NFT, 예. 코인, K게임. 요 네 개가 그냥 맞물려가지고 예. 가면 넷이 같이 가고 못 가면 넷이 같이 떨어지는데 네.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네 개가 가는 거는 맞대 산업적으로. 저는 시세는 올해는 저는 올해는 좀 멈춤 시세다. 그러니까 네. 산업으로 훌륭하신 분들 뛰어들고 네. 돈도 몰릴 것이고 하겠지만 어떤 99년 2000에 나왔던 닷컴 버블 유사하게 네. 뭐 여기 언급된 주식들도 있고요. 뭐 우리 게임들도 있지만 네. 시세를 줄까에 대한 고민은 늘 있다라고 해서 저는 투자라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면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쪽이고요. 다만 말씀드리지만은
뭐 진짜 메타버스 세상이라든가 NFT라든가 결국에는 그걸로 갈 돌아 것이다. 이제 갑니다. 네. 그러나 그 두 개를 좀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에서는 어때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타버스, NFT, 뭐 이런 뭐 가상화폐 이런 걸 다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렇게 가니까 그냥 투자하는 겁니까? 이해하고 투자하셨으면 이미 2배 벌었습니다. 이해하신 분과 이해하시지 못한 분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차이는 이해하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왜냐면 투자는 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은 하다가 시세가 빠지면 손절을 바로 나가요. 아, 그러면 내가 얼만큼 이해를 하고 네. 그 산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보면서 정말로 큰 대시세가 나왔었던 거. 네. 아까 소장님께 말씀하신 바이오처럼 10배. 저희는 10배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처음에 1차 시기는 네. 작년 10월부터였습니다. 네. 근데 10월에 메타버스 종목들이 정말로 너도 나도 없이 다 올랐거든요. 네. 올랐었던 의미는 그 ETF입니다. 네. ETF가 메타버스 K ETF가 출시가 되면서 ETF 안에 종목을 꾸려야 되는데 네. 그 종목이 코리아에 들어간 종목들 아까 말씀하신 종목들이 다예요. 위메이드, 별로 없었어요. 하이브. 네. 그런데 그 몇 종목으로 ETF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는 네. 끝단에 있는 중소형주가 다 채운 겁니다. 음. 그러면은 저희가 주식을 찾을 때 아 이거 기관들이 들어왔다라고 음. 하면은 그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기관이 들어온 수급들 같은 경우는 ETF 수급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와 기관들이 내가 갖고 있는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 회사를 들어왔다. 네.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다가 아까 말씀하신 뭐 덱스터라든지 뮤직스튜디오 같은 회사들이 작년에 5배씩 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5배 고점대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경험적으로 정말로 큰 대시세를 냈던 종목들이 반토막이 나면은요 네.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더 줘요. 아. 지금은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른 거기서 반토막이 났던 종목들이 다시 갈 때는 그 안에서 몇몇 종목들이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년에 게임주들이 우리가 할 때 퍼가 다 100배였거든요. 네. 근데 예, 올해 지금 예상치가 20배에서 25배 안쪽입니다. 근데 지금 증권사의 작년 대비해서 올해 22년 예상치를 봤는데 2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웬만한 제조업체도 20배 이상 나오는 상황이니까 되겠느냐 하고 지금 삐딱선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3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4월대로 발표하는데 막상 실적이 찍히는 겁니다. 네. 그럼 믿어요. 네. 실적이 발현되는 순간 의심해서 처음 발현되는 순간에 주가는 가장 강력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었던 계속 그 큰 주도주. 근데 남는 것들은 2-3개 종목밖에 안 남습니다. 지금 10대 개, 2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2-3개 종목을 찾으려 노력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10월, 11월 달은 다 올라가는 1차 상승기. 네. 그리고 1월 달에 금리 인상 시즌 때문에 성장주가 조정받는 지금에다가 오늘 코스닥이 2.3% 정도 2.5% 정도 오르면서 다시 시세에 발현되고 있는데 그 다음엔 또 이렇게 약간 다른 시선을 쳐다보다가 몇몇 종목들이 작년에 증권사 예상했던 컨셉보다 더 나온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 종목들이 진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잘 보고 메타 세상으로 가는 게 맞으면 미리 들어가 있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 차장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면 주식은 그런 어떤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형태는 꿈으로 올라가고요. 네. 근데 꿈일 때는 이제 옥석가리가 안 되죠. 정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다 올라가는 거죠. 다 올라가다가 이게 2차 상승은 박 차장이 정확히 지적한 대로 네. 실적 보고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것들이 실적을 어떻게 낼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자, 이제 메타 세상에서 나와서 자율주행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기차 얘기 한참 하다가 요즘에 전기차 얘기보다도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율주행할 때 필요한 게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업체들이 뜬다면서요? 요즘 뜨고 있고요. 네. 떴는데 막상 제 기준에서는 12월부터 떴습니다. 네, 12월부터. 네, 카메라 모듈은 네. 기본적으로 휴대폰 탑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대폰 출하량 추이부터 먼저 나오게 되고요. 네.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삼성전자 향 출하량이 기존 2019년도, 20년도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2년도 출하량 추정치가 3억대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항상 올라갈 때는 기존 추정치보다 늘어날 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늘어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한번 떴다가 중간에 포드가 신고가가 나고 다 드디어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왔다 해서 그 카메라 모듈 업체의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을 더 주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멀티플을 더 주게 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단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단가가 한 5천원에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차량용 카메라 같은 경우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대수 자체도 휴대폰은 3대에서 4대 정도 트리플 카메라 그러잖아요. 근데 차량용에는 15개 정도 들어가요. 네. 그러면 멀티플을 더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2월에 1차 상이 나왔다가 지금 2차 상이 나오는 중인데 지금 장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네. 그 종목들 중에서 또 옥석가리가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거는 추후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긴 한데요. 모듈 업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잘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 그걸 잘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카메라 모듈 업체 이러면 어딘지 막막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현대차 같은 데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볼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개가 오르는데 굳이 그걸 알짜를 빼놓고 네. 뭐 두리뭉술이한 것을 산다는 것은 아니, 주식 투자에 여기가 다 대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리스크를 진다는 차원에서는 네. 그 핵심을 찌르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일단 지금 언급하셨던 뭐 종목 중에서 많이 언급되는 뭐 LG 이노텍 같은 네. 이제 우리가 렌즈 카메라 이런 표현 안 쓰고 요즘 광학 솔루션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네. 자율주행의 렌즈는 좀 많이 네. 다르니까. 네. 근데 저는 광학 솔루션은 2개 모멘텀이라고 보거든요. 1차는 이 자율주행의 모멘텀이 있고 네. 2차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제 메타버스, VR 이제 네. 증강현실하고 헤드기어 쓰고 갈 때 네. 또 예. 이때 네. 비주얼의 광학도 엄청 중요하니까 네. 아마 지금의 광학 솔루션과 렌즈를 투자하는 어떤 머니들 중에 상당수는 이게 2번 먹을 수 있겠다. 네. 자율주행으로 한 번, 나중에 뭐 VR, AR 헤드기어 나올 때 한 번이라고 보게 되는데 전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언급됐던 카메라 모듈이 시세를 치지 않았나 봅니다. 너무 많이 올랐었고, 아, 너무 많이 예, 저는 이쯤에서는 약간 한번 좀 뭐 모듈 쪽으로 저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네. 자율주행 얘기하는데 자율주행차 나오면 타시겠습니까? 아직은 불안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자율주행 시대가 빨리 올까요? 좀 더 있어야 되겠죠. 더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 3인데 네. 자율주행 4, 5까지 되면 네. 예를 들면 이재원 아나운서께서 차를 이제 몰면서 혼자 핸드폰 보고 차는 가다가 네. 만약에 이게 이제 그 갑자기 벽이 딱 나타났어요. 네. 벽이 딱 나타나서 가면 차가 박는 순간 운전자는 죽어요. 근데 핸들을 꺾겠죠. 핸들을 꺾는 순간 왼쪽에 사람이 서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을 쳐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야죠. 그럼 아, 내가 내가 죽나? 죽는데 내가 내가 죽고 죽나? 내가 죽고 나는 그래도 안전장치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가 네. 레벨 5에서 등장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도 상암 지역에서 이제 택시가 다니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은 갈 미래가 맞죠. 우리 자식 세대에서는 자율주행을 타겠지만 자율주행 시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눈앞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이 펌프질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제일 펌프질의 가장 극명한 거가 애플카. 애플카는 저는 100% 펌프질이라고 봅니다. 아, 곧 나올 것처럼 막 얘기하는. 아니, 근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세 분 중에 애플이 휴대폰 나오기 전에 애플 시제품이라든지 부품사를 아셨던 분들 단 한 분이라도 계세요? 포레스트 검프에서 봤어요.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농담이고요. 애플이라는 회사의 상황을 보면 애플이라는 회사, 저도 이제 삼성폰 씁니다. 네. 애플이라는 휴대폰이 나오면 이게 애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매장에 다 깔리죠. 매장 직원들한테 교육을 다 시키죠. 매장 직원들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 한 장 유출이 안 되죠. 그리고 애플 휴대폰이 나오면 부품사들이 이걸 뜯어봐가지고 어느 회사랑 거래하는지 알죠. 근데 애플이 무슨 핸들이 없는 차가 나온다, LG랑 손잡는다. 저는 이게 다 100% 뻥이라고 봅니다. 뻥이다. 저는 방송에서 뻥이라고 외쳤고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올랐던 주가 다 내렸어요. 아니 지금 자율주행차 시대로 간다는데 뻥이다 이러시면.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뻥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팩트와 소음을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투자자라면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는 애플카가 나올 것이야. 사람이 핸들이 없는 차가 나올 것이야. 그거 누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이란 게 나올 것이야. 그러면 내가 탈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그러면 아직은 이건 미래가 안 맞습니다. 저 여기서 동감하면서 아까 네. 덧붙일 때 우리 이재용 선배가 이제 왜 그 카메라 렌즈를 사느니 네. 예, 완성차를 사지 않냐 네, 네, 말씀 네. 주셨는데 네. 그 카메라 광학 솔루션이라면은 그 업종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네. 저는 올해 역시 탑픽은 실은 완성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완성차를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애플카의 애플이과 네. 포드다라고 하면 저는 포드 현대차가 네. 훨씬 우월하다고 보는 게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시간의 네. 렉 그런 시간 타임도 있고 또 하나가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가 되면
완성차보다는 AI를 갖고 있는 데가 더 갑이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네. 그때 이 완성차들도 M&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레벨로 따라간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애플카에 대한 판타지 네.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오히려 현대차라는 그러니까, 차가 지금 많이 저는 떨어져 좀 있고.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떤 들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애플하고 현대랑 이제 기아랑 손잡는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 먼저 두 회사가 싸울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어딨어요? 기아 애플카냐, 애플 기아카냐. 아, 두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 이름을 뒤로 넣는다는 건 자존심 상하죠. 네. 이런 거 갖고 싸울 텐데 어떻게 소소한 그 특허까지 다 싸워야 되는데 애플이 앞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그 쉽게 용납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 보면 이게 알겠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죠. 자율주행은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자, 너무 막 나가나요? 일단 악재에 휘청이고 있는 증시, 이제 이런 증시 분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갔던 돈, 그게 네, 나오는 거죠? 내일 나옵니다. 예,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돈이 좀 들어오겠습니까? 다시 주식시장으로? 글쎄요, 지금 뭐 박찬임 증권사 계셔서 아시겠습니다. 이번에 유한타에서 받았나요? 저희 안 했습니다. 그럼 저희. 돈 많이 빠져나갔죠. 아니 근데 어제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식 살 거니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그 안 살 건데 왜요? 여쭤보니까 청약하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청약 자금이 여러 증권사에서 6개 증권사로 이제 쏠림 현상들이 네. 있었는데 내일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근데 그게 장에서 나간 돈일까요? 장에서 나간 돈도 일부 있습니다. 네. 장에서 나간 돈도 있고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돈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저는 뭐 장에서 나간 돈들은 당연히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성격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모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모주만 하시는 네. 분들. 이분들은 절대 일반 주식 잘 안 사십니다. 아. 그건 이제 고개 머무는 돈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따상놀이처럼 돼버려서 네. 이게 마치 또 따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셔서 확 네. 청약했다가 빠져나가는 돈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지금 은행에서 한 14조. 그다음에 이번에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서학개미에서도 한 8조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달러가 이제 지금 줄어들면서 네. 이런 돈이 들어왔으면 다시 또 서학개미로 가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제자리 찾아가기 과정은 있겠습니다만 올해 또 대어가 다음 달에 그 현대 엔지니어링 예. 그다음에 오늘 또 현대가 얘기했죠. 난 제일 진짜 좀 할 말 많은 게 현대중공업인데 네. 미포조선 삼호중공업 상장한다고 오늘 또 얘기 나왔습니다. 어. 그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오일뱅크 상장 네, 얘기 나왔고 네, 네. 여러 가지 상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대가 배를 수주하면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현대 한국조선해양, 네.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중에 뭘 사야죠? 뭘 사야 되나? 저는 사실래요? 현대중공업 해대도 너무하다라고 보는 게 뭘 사야 돼요? 비슷한 회사를 6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건 진짜 물량 쏟아붓기가 좀 저는 차제 저 같은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할 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현대까지 갔다 다시 와서 예. 그 LG 화학이 오늘 막 올랐어요. 네. 예? LG 화학이 막 올랐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사서 오르는 건데 외국인이 많이 샀고요. 예, 외국인들한테 물어보긴 해야겠죠. 왜 샀냐고? 네, 추측을 해야 되죠. 추측을 하는데 LG 화학이 엔솔로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면서 LG 화학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화학 회사로 가치도 잃어버렸고 예. 그냥 물적 분할이 앞두는 상황에서 그냥 매도만 하는 주식이었습니다. 12월까지. 그러다가 1월 달에 장이 금리 인상 시즌으로 바뀌면서 네. 소위 시클리컬 주식들이 오르면서 네. LG 화학도 화학주도 오를 때 같이 올랐어요. 네. 그럼 그때 같은 경우에 추정은 외국인이 시클리컬 주식을 담으니까 네. 그들이 주식을 살 때는 LG 화학만 사야지가 아니고 네. 바스켓으로 담기 때문에 화학주의 대부분을 같이 담으니까 그게 외국인 수급으로 됐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같은 시즌인데 LG 화학, 그러니까 LG 엔솔이 워낙 지금 그 경쟁률이 높으니 그걸 담지 못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새로 그것을 LG화학 지분이 그러니까 엔솔 지분 85%가 LG 화학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걸 산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 추정이 계속될 것인가 아닌가 이 판단은 1차와 2차가 지금 시클리컬이었잖아요. 네. 그럼 시클리컬 주식이 가느냐 안 가느냐로 보는 게 맞아요. 음. 그러면 그 시클리컬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금리 인상 국면에 시클리컬 주식들이 돌아가면 순환매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선택이 될 수 있는 주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작년에 화학주가 그렇게 박살이 난 이유는 작년 한
5월까지 화학주가 좋다가 크게 박살났죠. 이유가 수요 피크아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회사들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늘어나지 않을 거다 이거 더 이상 경기 자체가. 그래서 6개월 동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에 대한 수요 피크아웃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근데 그 논란을 해결돼서 저희가 주식 그 보고서로 확인을 하면은 이미 많고 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 외국인 수급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네. 많이 사요 주식이 오르니까. 아이고 저는 어쨌든 LG 화학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얘기 나오면서 다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슉 하는 건데 그러면 LG 화학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그죠? 어떻게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은 제가 어떤 뭐 코칭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네. 긴 시간이 있었고 또 물적 분할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고민과 선택이 있을 것 같고요.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네. 있죠. 일단 네. 27일 날 LG 엔솔이 상장이 되게 될 경우에 네.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한 며칠은 요동칠 거라고 봅니다. 이제 크게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뭐 ETF 자금들이 있겠고 네. 2차 전지 ETF가 우리나라에 꽤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바로 27일부터 끼워넣어야죠. 끼워놓고 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27일 상장되는 거니까. 예, 그때부터 네. 예, 2차 전지 이제 아웃 시켜야죠 LG화학은 예, 그 예. ETF에서 예. 거기에 LG에서 끼워넣는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1월까지는 LG화학을 그냥 내비둬라.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예. 그 교체 작업 끝나고 어. 실은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화학이라는 경우를 좀 본다면 네. 저는 의외로 올해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시클리컬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전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플러스 에너지는 올해 어쨌든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어떤 단기적으로 승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유가 오르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유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플레 자체에서는 자체에서. 뭐 차화정 에너지 나중에 조선인데 지금 조선은 예. 우리나라 항에서 지금 저런 종목으로는 또 힘드니까요. 예. 그렇다면 2월부터 LG화학을 한번 좀 째려보다가 진입하는 그런 선택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투자자들에게는 글쎄요 뭐라고 제가 여기서 너무나 지금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 예. 같아가지고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정철진 경제평론가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거죠. 예. 냉정하게 보면 이게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자주 드는 비유가 중국집에 짬짜면 먹으러 들어갔어요. 네. 짬짜면 먹으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우리 짬짜면 안 팔아, 우리 짬뽕 갖다 주고 짜장면 먹으려면 돈 또 내.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집에 앉아서 짬뽕을 그러니까 짬짜면이 10,000원인데 예. 짬뽕이 8,000원이에요. 그럼 16,000원 주고 두 개를 먹을 것이냐? 그 집을 나와서 다른 집 가서 10,000원짜리 짬짜면을 먹을 것이냐? 예. 저는 그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LG화학을 사는 것은 그들의 어떤 막대한 자금과 정보력과 포트폴리오 차원이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고맙게 사주면 지금까지 못 터신 분들은 고맙게 넘기고 털어라. 넘기고 그러니까 LG화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또 투자 환경이 다른 게 미국은 자회사단의 실적을 쳐줘요. 우리도 KIFRS에 따라서 자회사 연결 실적을 100% 가져오거든요. 근데 자회사 실적을 안 따져줘요. 자회사 실적을 안 따져주는 게 대표적인 게 삼성물산, SK 뭐 이런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자회사기 때문에 실적 땡겨오니까 상관없다라는 건 그건 대주주 얘기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모주 청약 뭐 몇 주 못 받잖아요. 근데 여기에 투자를 했던 분들, 참여했던 분들은 돈을 이제 내일 돌려받으면 그러면 이제 뭘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렵지. 투자는 어려워요. 근데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상담을 할 때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른 종목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공모주만 하셨던 분들은 아까 소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한 새로운 종목을 잘 안 사려 하십니다. 거의 공모주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금들이 확정 수익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배당주를 해야 되는데 배당 시즌 같은 경우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 배당주 같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조금 이제 그 엔솔 최근에 엔솔 상장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전에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엔솔에 납품하는 장비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거의 한 달면 더블이 났거든요, 거의. 그러면 이 엔솔이 어쨌든 물적 분할에 성공을 해서 자금력이 됐을 때 지금까지 소외됐었던 소재 회사들이 다시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 번 올랐었던 장비주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엔솔이 어떤 식으로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거기서 이제 얼만큼 밸류가 나올 수 있는지를 중간에서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종목들은 그거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장비 회사가요? 네, 근데 그 장비 회사들도 잘 뜯어보면은 전고체 배터리랑 연관돼 있는 회사들도 있고 마지막 장비만 하는 게 아니고 화학 회사랑 다 연관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LG화학이란 엔솔 이 부분 때문에 좀 실망을 하셨죠. 당연히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주식을 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거기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럴 때 관심 종목을 추가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한번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적어도 확인하는 것도 나중에 내가 그 다음 투자를 할 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저 2차 전지 장비 관련 회사 이렇게 치면 나옵니까? 2차 전지 장비 그러면 관련 주까지 뒤에 쫙 붙습니다. 자동 검색으로. 그리고 클릭만 하면 쫙 나옵니다. 쫙 나옵니까? 예, 예. 그 정도는 성의를 좀 보여야 그렇죠. 투자해서 좀 할 수가 있는 근데 거죠. 이 말씀 듣고 이제 내일 사시면 안 되고요. 예, 절대 안 되고 이게 지금 한번 불이 붙었잖아요. 27일 이후에. 예. 그 이후에도 좀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한두 달 정도 걸린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밸류 무시하고 그냥 훅 땡긴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실적 발표를 해서 엔솔 향으로 실적이 붙었구나. 이거가 나오는 것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떤 회사인지 볼 필요는 없고 네. 볼 필요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저는 지금 소재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차장님 말씀에 진짜 공감하는 게 지금 27일 이후에 LG 엔솔 주가도 정말 어떻게 올라갈지 궁금하지만 코스피 200 또 관련한 뭐 배터리 전지주 이게 싹 다 미스테리 미궁 속으로도 빠져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무조건 이게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그 인덱스 펀드들도 다 사야 돼요. 왜냐하면 선물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트래킹이라고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상장 당일날 거래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가 그 공모가 기준에서 엔솔이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시장에서 풀리는 돈이 5조인데 지금 인덱스가 기다리고 있는 돈이 1조 5천억이래요. 그러니까 1조 5천억은 이거는 가격 불문, 가치 불문 무조건 끼워 넣어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죠. 시장이 블랙홀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게 엔솔이 나쁘냐 좋으냐를 떠나서 1조 5천억은 무조건 끼워 넣어야 돼요. 근데 시장에 풀리는 건 5조밖에 안 되는데 5조가 과연 시장에 다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게 인덱스는 지수를 추정하게 되니까 LG 엔솔이 2위, 3위니까요. 무조건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관 물량은 지금 청약받은 게 보호예수도 걸려 있고 이사주 걸려 있고 하니까 실제 그날 시장에서 돌 것들 개인들 들어간 공모주 포함하면은 한 6%도 되려나? 진짜 아마 그쪽 비중이 없으니까 이제 패시브 자금 무조건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LG 엔솔은 띄울 수가 있으나 나머지들은 돈이 지금 묶여 있으니까 또 팔고 떼야 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제가 주목하는 날이 27일인데 25, 26일이 미국의 1월 FOMC 아닙니까? 네. 하고 그 다음 날 재료가 고스란히 우리 27일 장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날이네. 근데 뭐 오늘 아침에 뭐 어제 미국 찌라시 막 도는 경우에는 막 미국이 1월에 뭐 금리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50pp 얘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27일이라는 자체가 또 흉흉한 날인데 거기에 엔솔이 뛰어들고 패시브가 사들이고 나머지 막 시가총액 있는 것들 팔고 일종의 막 아수라장 자, 같은. 그러면 세 분께 공통 질문. 지금 청약 들어가신 분들 다 희망이 예전처럼 따상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따상은 못 갑니다. 못 간다. 네. 동의하십니까? 못 갑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패시브 수급은 기계적인 수급이고 네. 그 기계적인 수급은 감정이 없습니다. 한 번 들어오고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한 번 들어온다기보단 펀드별로 리밸런싱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일례로 카카오뱅크 기억을 하시죠? 카카오뱅크가 작년 8월 달에 상장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한 가격대에서 거의 더블을 한 2주 만에 갔습니다. 그때는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대부분 은행이냐 플랫폼이냐 이 두 가지였는데 주가가 올라갈 땐 플랫폼이래요.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은행이래요. 이거는 주가에 따라서 시장에서 해석을 하니까 그렇거든요. 결국 지금 빠져 있거든요. 기계적인 수급은 원래 밸류로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만약에 지금 70조에서 시작을 할 텐데 거기서 뭐 더블은 힘들긴 하겠지만 증권사 목표 시총이 130조 정도 돼요.
그럼 더블이에요. 그럼 더블이죠. 근데 따상까지 해버리면 따상하면 180조. 180조인데 어마어마하네. 참고로 중국 CATL이 240조. 2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엔솔이랑 그 CATL을 비교할 때 논리는 마켓의 차이라고 비교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이라고 비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라서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마켓을 비교할 때 멀티플이 다 시장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장하고 나서 쭉 올라가게 되면은 멀티플이 달라졌다 CATL이랑 막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또 물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사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수급이 있고요. 조금 연장선에 말씀드리면 2월 중순에 MSCI 리밸런싱이 또 있거든요. 근데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보다 MSCI 추종하는 자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작년 카뱅부터 크래프톤 이렇게 있는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소위 이제 그 수급들은 패시브 수급들만 들어가게 되는 아는데 그걸 알고 있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 똑같이 미리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나오는 날 청문학적인 자금이 뒤바뀌잖아요. 그 블록딜이 나오는데 그 전에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쭉 올라갈 때 우리도 참여를 하든가 아니면 그때 장이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편공을 많이 만들어 놓던가 합니다. 작년 8월 때 기억해 보시면 지금이랑 비슷해요. 굉장히 장이 어수선했는데 그 어수선할 때 이게 미국 때문인지 패시브 수급 때문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왜냐하면 멀쩡한 주식들이 팍팍 부러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청약하신 분들이 따상 가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올랐으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주로 이제 파는 분들이 많잖아요. 좀 기다려요? 그때 팔아요? 그거는 뭐 투자자분들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하셔서는 안 될 게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 두 주 받았으니 내가 10주를 채워 넣겠다. 이거는 최악의 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가 1경 4천조라는 돈이 몰렸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돈, 이게 법적으로 그 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청약을 할 때는 기관들이라고 하면 뭐 자문사라든지 운용사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릴게요. 세 분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조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네. 10조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있으면 이 회사는 얼마까지 지를 수 있는가? 1번 10조, 2번 20조, 3번 100조, 4번 뒷골린 대로. 4번이겠죠, 뭐 4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1번이 답입니다. 근데 저희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뭐 유튜브 좀 이제 수고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근데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거를 뇌피셜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어요. 5억을 운영하는 운용사가 7조를 질렀습니다. 5억을 운영하는 운용사는 5억인데 5억을 7조를 질렀어. 근데 이거를 집계하는 주관사가 그 법대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얘가 얼마큼 질렀는가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흥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허수 청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7조 들어온 건 7조로 그냥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산운용업계 사모펀드 뭐 이렇게 다 한 게 850조거든요. 850조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문제잖아요. 이거 계산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제도적인 뭐 또 한번 토론회를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기관의 허수 청약이 관행대로 해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 관행이라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 언론 기사를 보면 구두 경고로 끝났다. 손방망이네. 이거는 정말 개인 투자자로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부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4월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된다고 제가 업계분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컴플라이언스가 안 된 곳. 그러니까 이제 대형사들은 안 하는데 조그만 데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다. 어쩐지 저는 1경 4천조 뭐 5천조 이래서요. 아니 이 돈이 다 어디 있어 이랬는데 이게 상당 부분 허수예요. 그리고 돈 모인 거는 114조 그죠? 네. 이건 진짜 돈이잖아요. 진짜 돈이죠. 진짜 개인 투자자들은 다 갖다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려받고 그러실 때 2월까지 기다린 다음에 LG 엔솔을 사지 말고 막 그 요동칠 때 팔았던 이제 다른 우량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억지로 얘네 이제 기계가 뭐 냉혹하니까 팔아야죠. LG 엔솔 살라고 그런 것들 받는 한 2월 첫째 둘째 주가 되면 어떨까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건 저 엔솔 이후에 1, 2월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공모주 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아까 소장님께서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좀 네. 얘기하셨고 조금 주목되는 거가 이제 상반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네. 텐데 SK그룹의 원스토어 아시지 않습니까? 어. 원스토어가 지금 상장을 작년 11월 26일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현대오일뱅크가 또 접수를 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총 사이즈 기준으로 현대오일뱅크가 매출액이 13조나 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공모 시가총액 같은 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일단 그건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ETF랑 그 패시브 수급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조선주 중에서 뭐 골라야 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새로 들어오는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네, 네. 왜냐면 그거는 없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헷갈리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오일뱅크 정유주잖아요. 근데 정유주에서도 저희 추종하는 트래킹하는 펀드들이 있을 텐데 네. 아마도 처음에 그게 들어올 거고, 근데 조금 기존 밸류보다 높게 들어올 겁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기계니까는. 네. 그래서 그거고 너무 높을 때 이제 대부분 제가 상담할 때 하는 거는 야 그렇게 좋았는데 이게 왜 빠지냐라고 물어보시는. 근데 올랐을 때도 그냥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저 LG 에너지 솔루션 그 물적 분할 때문에 욕 많이 먹고 네. 예, 이렇게 했는데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로서는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정도는 이제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워낙 그 투자자분들이 원성이 크다 보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 물적 분할할 때 그 주식 매수 청구를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LG 화학을 솔직히 화학회사로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개인 투자들은 다 배터리 회사로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를 줘야 되는데 안 준 경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정부 여당에서 이것을 좀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어찌어쨌든 뭐 대통령 선거까지는 정치 일정은 다 스탑이 되니까 그 이후에 새롭게 이 문제가 어떻게 또 거론이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물적 분할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시장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최근에 이노베이션이 좋아요. 이노베이션 좋은 게 아니고 SDI도 좋고요. 배터리 3사가 다 좋습니다. 네. 좋은 이유는 요건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새로운 종목이 상장을 할 때 지금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흥행하면은 상대적으로 고밸류를 받게 돼요. 고밸류를 받게 되면 기존에 저밸류를 받고 있는 피어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피어그룹의 종목들이 그 밸류 좀 쫓아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 하이브 상장할 때도 엔처줄이 다 쫓아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수준의 시장의 호흡이라고 보면 될 것 네. 같고, 최근 같은 경우엔 SK온이죠. 분할한 SK온 같은 경우가 2023년도에 한다고 작년에 분할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2년 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일정이 남았다 해요. 과거에 LG화학도 처음에 매수적 분할 발표를 하고 한번 쭉 올랐었습니다. 네. 쭉 올랐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이미 시간이 좀 남았고 원래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있거든요. 그러면 SK온의 경우도 지금 시총 사이즈를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25조 정도 되고 LG 엔솔이 뭐 100조를 받는다 치면 4배 차이거든요. 근데 생산 계파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삼성 SDI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3분기에 배터리 3사 탑픽은 삼성 SDI였습니다. 왜냐면 SDI만 누적 분할 이슈가 없었거든요. 오로지 배터리 회사니까. 맞습니다. 네, 예. 나머지는 화학이랑 엮여 있는데. 아니 근데 LG 화학을 봤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에 있던 분들은 이거 이렇게 해서 저 물적 분할 한다 그러면 바로 탈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저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노이즈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너무 희망 고문하실 필요는 없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이게 만약에 물적 분할이 된다라면 앉아서 또 뒤통수 맞고 당하잖아요.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예. 네. 근데 물적 분할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 교과서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장기 투자 얘기 많이 하고 그 기업의 성장성을 그러게 본다 뭐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성장성이 보이는 사업부를 계속돼서 주가가 이렇게 희석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겁나서 뭐 1년 이상, 3년 이상 투자를 못 하죠. 이런 30년 뒤에는 카카오 떡볶이도 상장하지 않을까요? 그런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 모두 자 오늘 이제 저 마무리하면서 예. 이 얘기는 꼭 좀 듣고 싶어요. 지금 다들 힘든 악재가 난무하고 있는 이 증시 상황 반등 기대감은 언제부터 올 수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어려울까요? 뭐 이렇게 어렵다가 보면 언젠가는 또 반등하는 날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뭐 쉽지 않다 당분간은. 쉽지 않다. 그래서 주식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하면 1년 360일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빠지는데 뭐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7%가 올라갔으니까 뭐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주식을 저도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 때가 있고요. 돈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지키는 장이라고 봅니다. 괜히 돈을 벌겠다라고 욕심을 부리시거나 뭐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사거나 이렇게 막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지키다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베팅하시는 게 오히려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PBR 한 배 늘 말씀드리는데요. 네. 뭐 2,820이든 뭐 2,800이든 2,780이든 약간 좀 밴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진검승부를 할 것 같아요. 1분기, 네. 1분기 중에 네. 어쨌든 거기 구역을 또 갈 것 같고 네. 거기에 지키냐 못 지키냐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싸움 때 저는 전투에 참여하느니 그냥 물러서 있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에 하나 그게 깨지더라도 네. 역대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PBR 100 깨지고는 깨진 적 없어요. 금방 금방 또 막 다시 오니까. 다시 오르고 네. 다시 오르고 네. 하니까 좀 얼마 안 남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뭐 1분기 내는 좀 할 수밖에 없겠다. 싸움 한복판에 들어가 있지 말고 한 발 물러서 있다가 그 다시 이기는 편 우린 편. 북진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종목을 좀 싸게 들어가 있어야지 버틸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게 말씀하신 PBR 100 구간인데 그 2,808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제도 갈 뻔했었습니다. 네. 예. 막상 그러면 그 쇼크의 순간들이 중간에 한 번씩 오거든요. 오는데 내가 덤빌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내가 현금이 얼만큼 있고 혹은 내가 그 종목을 얼만큼 스터디가 되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네. 산업을 얼만큼 내가 이해하고 있고 스터디 되어 있고 되면은 2,800 깨면은요 그 종목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싸게 들어가야지. 왜냐면 또 흔들릴 겁니다. 네. 계속 흔들릴 텐데 이미 싼 상태에서 내가 단가를 10% 15% 수익이 나는 상태여야지 지수가 흔들리더라도 네. 그걸 안 팔고 있지. 그러니까는 일부 전략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좀 네. 쌀 때 들어가는 거. 자, 지금 뭐 너나 없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다 힘듭니다. 그래도 희망 잃지 말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